안녕하세요. 도둑놈한테 시집갈 뻔했던 지방에 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더니 제가 결혼할 사람과 이런 일을 겪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으니 세상 모든 게 무너지더라고요. 사람 좋은 줄 알고 정성껏 잘해줬더니 날강도가 따로 없었답니다. 저에게 거머리처럼 달라붙어서 한몫 단단히 챙기려다가 결국 처절하게 피눈물 흘리도록 만들어줬는데요. 사람 마음 가지고 장난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한 그 통쾌하고 짜릿한 복수 스토리를 지금부터 여러분께 생생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생각해보니 처음부터 그 집과는 인연이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악연도 이런 악연이 또 없을 거예요. 지금 돌이켜보면 이 모든 일들이 예고된 운명처럼 느껴질 정도예요. 저희 집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항상 가난했어요. 원래는 아빠가 공장에서 성실히 일하셨는데요. 교대 근무가 너무 고되어 다른 일을 배웠고요. 그게 용접이었어요. 하지만 일이 많지 않아 형편이 늘 어려워졌죠. 그래서 엄마도 돈을 벌으셨어요. 미싱을 하셨는데 그것도 큰 도움이 되지 못했어요. 그때는 힘들고 괴롭고 부족했지만 그래도 저희 가족은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며 살아갔죠. 돈이 없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새 사는 건물의 주인집이 저의 유년 시절의 가장 큰 스트레스 요소였어요. 저희 가족은 상가와 주택이 섞여 있는 건물의 반지하에서 새 들어 살았어요. 그런데 그 주인집에는 저와 동갑내기 남자애가 있었는데요. 그 애의 아빠는 동네에서 알아주는 사장님이었어요. 동네의 슈퍼, 문방구, 비디오 대여점까지 전부 다 운영하고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부잣집이라고 부르곤 했어요. 학교에서도 걔는 인기가 많았는데요. 새로운 물건이나 신상품이 나오면 항상 그 애가 제일 먼저 쓰기 때문에 친구들은 다 그 애 주변으로 모였고요. 또 번지르르하게 잘생겨서 여자애들한테도 인기가 많았어요. 그 애와 저는 같은 유치원을 시작으로 같은 초등학교, 같은 중학교, 심지어 같은 고등학교까지 쉬지 않고 계속 함께 다녔는데 철없는 애들이 자꾸만 그 애를 비교하며 저를 놀려대서 피가 거꾸로 솟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야, 너 주원이한테 좀 잘해라. 혹시 아냐? 너네 집 주인집이니까 월세라도 깎아줄지 모르잖아. 야, 그런 소리 할 필요 없거든? 우리 집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까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 잘 보이고 싶으면 네가 직접 아부해서 잘 보여. 난 그런 관심 따윈 필요 없으니까. 친구들이 저를 가지고 농담하며 놀리는 일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요. 특히 학교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갈 때면 괜히 그 건물 앞에서 저를 바라보며 키득거리는 친구들의 모습이 너무나 싫었죠. 그리고 제가 결정적으로 그 집을 더 싫어하게 된 건 다름 아닌 걔네 부모님 때문이었어요. 저를 볼 때마다 학원도 안 다니는데 공부는 잘한다며 형편 어려운 집에서 성공하려면 공부밖에 방법 없겠지 하며 이런 식으로 칭찬 같지도 않은 비꼬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곤 했어요. 특히 걔네 아빠는 더 심했죠. 길에서 저를 만나기라도 하면 항상 웃는 얼굴로 가시돋친 농담을 던지셨어요. 너 이번에도 또 1등 했다며? 이야, 대단하다. 축하한다. 우리 아들도 이번에 꽤 노력하던데 왜 만날 1등을 못하는지 모르겠어. 감사합니다. 주원이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친구들도 많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렇지. 우리 주원이도 공부 못하는 애는 아니야. 아이 근데 참 이상하지. 우리 애가 계속 2등만 하네. 원래 같은 건물에 같은 나이의 애들이 살면 한쪽이 운을 다 가져간다는데 내가 보기엔 네가 우리 아들 복을 다 가져간 것 같구나. 얼른 들어가라. 겉으로는 장난처럼 웃으시며 말하셨지만 그 말에 담긴 의미가 너무 날카롭게 가슴에 박혀서 저는 늘 속으로 분을 사기곤 했어요. 그런데요, 그것도 다 참고 견딜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께까지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건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희 엄마를 볼 때마다 얼마나 쌀쌀맞고 차갑게 구는지
월세나 수도세가 늦은 것도 아닌데 납부하는 날이면 당일 아침부터 문을 두드리며 사람 무안하게 만들었고요. 돈 내라고 일부러 남들 앞에서 저희 엄마를 곤란하게 하며 체면을 깎아내렸죠. 또 동네에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무조건 제일 먼저 저희 집으로 찾아와선 저희 집이 그랬냐며 의심부터 하고 봤어요. 가난하다는 이유 하나로 저희 가족을 늘 범죄자처럼 취급하는 것이 너무 분하고 억울했어요. 게다가 저희 아빠에게는 늘 동네에 힘들고 굳은 일을 당연한 듯 떠넘기면서 부려먹었어요. 심지어 아빠가 바쁜 와중에도 바로 좀 와달라고 요구하며 아빠의 상황은 전혀 배려하지 않았죠. 아빠는 동네 사람들의 부탁을 매정하게 거절하지 못하고 늘 수락했지만 그런 모습을 이용하는 그들의 태도가 정말 싫었어요. 부모님이 겪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은 미어지고 언젠가는 꼭 그들에게 당한 만큼 돌려줘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집도 싫고 그 집 아들도 싫었어요. 얼굴만 봐도 짜증이 나서 길에서 마주치면 아예 아는 척도 안 하고 지나갔어요. 그냥 이유 없이 재수가 없었어요. 하루빨리 이 집에서 벗어날 날만 손꼽아 기다리며 지냈는데 마침내 저는 대학에 가게 되었고 꿈에 그리던 서울로 올라가게 됐어요. 드디어 집을 나가서 그 집 가족들 안 보고 사나 했는데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하필 그 집 아들도 서울로 대학을 간다는 거예요. 그것도 저와 같은 대학교예요.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10수년을 같은 학교에 다닌 것도 충분히 지긋지긋한데 이제는 대학까지 똑같다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악역이 어디 있나요? 이 정도 되면 정말 운명도 너무 잔인한 것 아닌가요? 너무 싫어서 저는 대학교 입학식 하루 전날에 그 애를 불러 단단히 일러두었어요. 야, 김주원,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난 너랑 아는 사이인 거 아무도 몰랐으면 좋겠거든? 대학에서 마주치더라도 아는 척 절대 하지 말고 괜히 부탁 같은 것도 하지 마. 난 분명히 말했다. 야, 너 뭘 그렇게까지 까칠하게 구냐? 알았어. 모른 척 해주면 되잖아. 근데 나중에 가서 딴소리나 하고 그러지나 마라. 그 집 아들은 하나부터 10까지 잘난 척이 몸에 배어 있어서 보기만 해도 짜증이 올라와요. 자존심은 또 얼마나 센지 몰라요. 게다가 쓸데없이 자신만만한 말투는 어떻고요. 걔 목소리도 듣기 싫어요. 특유의 표정도 정말 보기 싫고요. 그냥 걔 자체가 싫었어요. 대학교 다닐 때만큼은 걔랑 엮이는 일을 만들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죠. 다행히 제 대학 생활은 순조롭게 흘러갔어요. 친구들과도 잘 지냈고 공부도 재밌었어요. 모든 게 다 괜찮았는데 한 가지 짜증나는 건 그 새끼가 대학에서도 인싸라는 거예요. 걔가 복도만 지나가도 여자애들이 마치 연예인을 본 것처럼 호들갑을 떨면서 난리를 쳤고요. 학교에서 가장 예쁜 무용과 여자애가 걔한테 먼저 공개적으로 고백을 하는 바람에 걔는 순식간에 캠퍼스의 유명 인사가 되어버렸죠. 그런데 더 어이없는 건 그렇게 고백까지 받아놓고 사귀지는 않더라고요. 당연히 소문은 더 크게 퍼졌고 학교가 시끌벅적했어요. 그래서 걔 소식이 자꾸 들려와요. 그래도 무시하고 저는 저대로 대학 생활을 잘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살다 보니 세상이 변하는 걸 실감했어요. 평생 능력 없다고 손가락질 받던 저희 아빠에게 반전이 찾아왔거든요. 아빠 직업이 용접사잖아요. 예전에는 사람들이 용접 일을 두고 땀으로 범벅된 힘든 현장직이라고 무시했었는데요. 눈이 멀 수도 있다며 기피하던 직업이었는데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달라지면서 직업에 대한 대우가 달라졌어요. 국내의 여러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하면서 LNG 선박과 정유공장, 플랜트 건설 같은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가 불붙었고 전문적이고 뛰어난 기술을 가진 아빠가 바로 그 일에 투입된 거죠. 덕분에 아빠의 몸값이 하루아침에 천정부지로 올랐고 연봉도 단숨에 수억 원대로 뛰어올랐어요. 반면에 그렇게 부자라며 온 동네에서 부러움을 샀던 그 집은 완전히 상황이 뒤바뀌었어요. 저희 동네에서 슈퍼, 문방구, 비디오 대여점까지 운영하며 부자로 이름을 날리던 그 건물주는 온라인 쇼핑과 DVD,
인터넷으로 영상을 볼 수 있는 시장이 커지면서 장사가 급격히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가게마다 손님이 줄어들었고요. 그거 살려보겠다고 빚을 끌어다 썼지만 빚만 계속 늘어나 결국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그 와중에 그 집 아저씨가 노름까지 하면서 상황은 더 안 좋아졌죠. 결국 빚을 감당하지 못해 저희가 살던 건물까지 경매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때 저희 아빠가 결단을 내렸어요. 아빠 평생 소원이 있었어. 월세 걱정 안 하고 번듯한 우리 집 가는 거. 아빠는 평생 우리 집 맨 위층에 살아봤으면 소원이 없겠네 했는데 이 건물이 경매에 나왔단다. 그래서 살까 하는데 다들 어떻게 생각해? 정말? 경매에 나왔어? 주인 아저씨네 상황이 많이 안 좋긴 하나 보네. 고민할 게 뭐 있어 아빠. 소원이었는데 당장 사야지. 어쩐지 그 집 맨날 짐 정리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거였구나. 아 여보 나도 좋아. 나는 다른 집도 좋은데 당신 소원이라면 이 집 사서 우리도 5층에서 사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사. 난 찬성이야. 이렇게 해서 그 건물을 저희 아빠가 사게 되었어요. 평생 새들어 살던 습기차고 눅눅한 반지하 집에서 벗어나서 건물주가 된 거죠. 그리고 평생 저희 가족을 무시했던 주인집 가족은 결국 쓸쓸히 이사를 가야 했고 저희는 단번에 지긋지긋한 반지하 생활을 끝내고 건물 꼭대기인 5층으로 올라가 살게 되었어요. 저야 서울에서 자취하니까 잘은 몰랐는데요. 엄마가 매일 전화 와서 계단 오르내리는 게 조금 힘들긴 하지만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햇살을 볼 때마다 너무 행복해서 저절로 웃음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인생이란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완벽한 반전이 우리 가족에게 찾아올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한편 저희 가족과는 정반대로 끝도 없는 나락으로 떨어진 그 건물주는 결국 망해서 어딘가로 이사를 했어요. 한때 그 집을 부러워했던 동네 사람들조차도 아무도 그 집의 소식을 듣지 못했는데요. 심지어 돈을 떼인 사람도 있어서 동네 사람들이 그 집 사람들 잡으려고 안간힘이었죠. 그런데 하필이면 그런 상황에서 저만 우연히 그 집의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어떻게 알았냐고요? 긴 겨울 방학을 끝내고 3월 개강날 학교로 돌아갔을 때였어요. 교정에서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사람이 제 눈에 들어왔는데 자세히 보니 바로 그 주인집 애였어요. 그런데요. 그 자신만만하고 밝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얼굴이 너무 초췌하고 수척해져 있어서 저도 못 알아볼 뻔했는데 너무 변해서 저도 모르게 먼저 말을 걸었죠. 야, 김주원, 너 괜찮아?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여서 걱정된다. 부모님은 잘 계셔? 우리 부모님도 동네 사람들도 다들 너네 가족 소식을 궁금해하셔. 정말 잘 지내고 있는 거 맞아? 부모님 얘기하지 마. 뭘 듣고 싶은 건데? 우리 부모님 숨어 있는 곳 빚쟁이들한테 알려주려고 그러냐? 여기저기 숨어 사느라 지옥 같은 일상 보내고 있으니까 너까지 보태지 말라고. 야,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걱정돼서 물어본 거야. 걱정돼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너 많이 힘들었겠구나. 나도 지금 겨우겨우 알바해서 학비 내고 생활하는 거야. 나 정말 힘들어. 너무 힘들다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대로 그냥 나 모른 척 좀 해줄래? 그 말이 어찌나 가슴 아프게 와닿던지요. 그렇게 늘 자신만만하고 강하던 애가 무너진 모습을 보니 마음이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 고생 많이 했구나. 너 살은 왜 이렇게 빠졌어? 밥은 먹고 다녀? 야, 내가 밥이라도 사줄까? 너 따라와. 그날부터 저는 그 애를 종종 챙겨줬어요. 함께 점심도 먹고 힘들어 보일 때는 술도 한 잔 사주고 하면서요. 서로 모른 척하고 살자는 다짐은 어느새 잊어버리고 예전에 그렇게 싫었던 감정들도 서서히 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하루는 걔가 학교에 오질 않길래 자취방에 직접 찾아가 봤어요. 그런데 방문을 열자마자 깜짝 놀랐죠. 막노동이라도 했는지 팔이며 어깨가 온통 멍투성이었고 만지기만 해도 아프다고 난리였어요. 열도 펄펄 났고요.
그렇게 참으면서도 병원도 가지 않고 버티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서 제가 억지로라도 병원에 데려갔고 집에 와서 약도 챙겨 먹이고 파스도 직접 붙여줬죠. 그때가 결정적인 인연이 된 거예요. 걔가 혼자 아프다고 골골거리며 제대로 밥도 못 챙겨 먹고 지낼까봐 걱정돼서 걔 자취방에 자주 들렸어요. 저희 엄마가 정성껏 만들어주신 반찬을 챙겨다 줬고 가끔씩은 밥도 지어줬죠.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도 못 내서 집이 냉골이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너무 안쓰러워서 제가 대신 내주기도 했고요. 처음엔 그저 불쌍해서 도와준다는 마음이 컸는데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제가 가난했을 때 겪어온 시간들이 떠오르며 그 애를 지켜주고 싶더라고요. 그러면서 조금씩 가까워지며 친구라는 단어로 포장하며 관계를 이어왔어요. 그런데 하나씩 챙겨주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걔가 웃으면 저까지 기분이 좋아지고 아프다고 하면 같이 마음이 아파왔어요. 어느새 그 애를 보면 가슴이 뛰는 저 자신을 발견했을 때 저는 이 감정이 단지 동정심이나 연민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이렇게 갑자기 사랑이라는 감정이 싹트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그토록 싫어했던 애가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신경 쓰이는 존재가 돼버리다니요. 정말 그땐 혼란스러웠어요. 그맘때 제가 대학교 친구들한테 걔 얘기를 자주 하고 학교에서도 걔와 종종 만나 같이 밥을 먹으니 저희에 대해 궁금한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야, 너 김지연이랑 뭔 사이야? 요즘 자꾸 붙어 있다. 쟤 좋아하는 여자애들 엄청 많은 거 알지? 보는 눈 많아. 소식 다 들린다고. 너네 혹시 사귀는 거 아니야? 어? 야, 그런 거 아니야. 그냥 고향 친구야. 유치원부터 초중고까지 쭉 같이 지내고 심지어 대학도 같은 학교 왔잖아. 이 정도면 베프지 뭐. 그냥 저스트 친구라니까. 너 작년엔 걔랑 친한 사이 아니라고 아는 척도 안 했잖아. 근데 갑자기 친해졌다고? 아무래도 너희들 뭔가 있는데. 얘는 있긴 뭐가 있어. 정말 친구 사이야, 친구. 너네 이상한 상상 좀 그만하고 빨리 밥이나 먹자. 그렇게 말했지만 친구들이 자꾸 저희 관계에 대해 궁금해하고 관심을 갖는 걸 들으니 저도 왠지 모르게 마음이 흔들렸어요. 집에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친구들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이런 마음이 든 게 저뿐만은 아니었나 봐요. 걔도 비슷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지 어느 날 학교 식당에서 점심을 먹다가 뜬금없이 진지하게 물어왔어요. 너 요즘 나한테 왜 그렇게 잘해주냐? 친구들이 우리 무슨 관계냐고 자꾸 물어보잖아. 너 진짜 나 그냥 친구로만 생각하는 거 맞아? 그 질문 내가 너한테 할게. 너 나 친구로만 생각하는 거 맞아? 혹시 다른 감정 있어? 있어. 있다고. 그래서 하는 말인데 우리 오늘부터 사귀자. 날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위해주는 사람은 너인 것 같아. 같이 행복해지자. 결국 그날 이후 저희는 오랜 시간을 돌고 돌아 서로의 진심을 깨닫고 연인이 되었어요.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했던 애가 결국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사람이 되었답니다. 정말 인생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사귀고 나서 부모님께 알렸더니 처음엔 반대하셨어요. 사귀다 헤어지면 문제 생긴다고요. 또 예전에 주인집이었던 그 집과도 감정이 있는데 괜히 자식들과 얽히고 싶지 않다고 하셨죠. 그런데 남자친구가 제가 저희 부모님 집에 갈 때마다 찾아가 인사드리고 저한테 늘 꽃도 사다 주고 집 앞까지 데려다 주는 등 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모습을 보이자 부모님 마음도 서서히 풀리셨어요. 자기 딸을 그토록 아껴주는데 마다할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결국 허락받고 잘 만나게 되었어요. 그 사이 저는 졸업 후 먼저 취직했고 남자친구도 군대를 현명하게 계획한 덕에 복학해서 저와의 학년 차이가 1년밖에 안 됐어요. 이듬해 남자친구도 요리 전공을 살려 좋은 가게에 취업했는데 서울은 아니었고요. 제 본가가 있는 지방에 있는 레스토랑이었어요. 그래서 남자친구는 그곳에서 자신의 부모님과 함께 지내며 생활하게 되었죠. 다행히 남자친구네 부모님이 동네 사람들한테 빌린 돈을 성실하게 조금씩 갚아나가서
더 이상 동네에서 심한 욕이나 비난을 듣지 않고 지내셨어요. 물론 과거의 일들이 완전히 잊힌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 동네 사람들도 예전만큼 냉정하게 굴지는 않았고 오히려 그들의 사정에 동정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어요. 그렇게 힘들었던 시간을 차츰 극복하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인생은 정말 예측하기 힘든 것 같아요. 언제나 행복할 줄 알았던 우리 가족에게도 갑자기 큰 시련이 찾아왔거든요. 하루는 건강하던 아빠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한순간에 벌어진 일이어서 저희 가족은 너무나 큰 충격과 슬픔에 휩싸였죠. 이 힘든 순간에 가장 먼저 달려와 곁에서 의지가 되어준 사람이 바로 남자친구와 남자친구의 부모님이었어요. 남자친구는 장례 기간 내내 제 곁을 떠나지 않고 함께 울어주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고요. 남자친구의 부모님도 장례식장에 계속 머물며 우리 가족을 진심으로 위로하고 필요한 일들을 도맡아 도와주셨어요. 아유, 이런 일까지 안 하셔도 돼요. 도와주실 분들 다 따로 구해놨어요. 그냥 좀 앉아서 쉬시다가 가셔요. 괜히 오셔서 힘들게 손에 물 묻히시는 거 보면 제가 너무 속상하고 죄송해져요. 아유, 아니에요. 이럴 때 서로 돕고 살아야죠. 저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힘든 순간 겪어보니까 세상이 정말 너무 외롭고 혼자인 것 같아서 힘들었어요. 나중에 꼭 저같이 힘든 상황인 사람에게 힘이 되어줘야겠다고 다짐했거든요. 그러니까 내 걱정하지 말아요. 난 정말 괜찮아요. 마음 잘 추스르고 얼른 일어나길 바랄게요. 그 덕분에 우리 가족도 천천히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고 남친 가족을 향한 고마움과 미안한 마음까지 더 깊어졌어요. 장례가 끝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엄마가 저희 둘에게 결혼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둘 다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으니 더 미루지 말고 결혼해서 서로 힘이 되어주며 살라는 거였죠. 사실 저도 그 지역으로 발령을 낼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고민할 것도 없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힘든 순간 서로의 곁에서 위로와 의지가 되어준 인연을 소중히 여기며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아빠가 돌아가신 후에야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아빠 명의로 되어 있던 그 건물이 저에게 상속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지만 엄마는 이미 알고 계셨고 아빠와 오래전부터 미리 계획을 세워 놓으셨다고 했어요. 어차피 나중에 너한테 갈 건물이라 아빠랑 같이 상속 준비 미리 다 해뒀어. 너 세금 조금이라도 덜 내게 하려고.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나한테 미리 말이라도 좀 해주지 그랬어. 엄마, 나 지금 너무 놀랐잖아. 내가 건물 관리를 어떻게 해? 걱정하지 마. 아니, 사실상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 어차피 네가 혼자 관리하기는 힘들어. 건물 관리는 여전히 엄마가 다 할 거니까 너는 그냥 네 명의로 옮겨놨다. 그렇게 생각만 하면 돼. 아빠가 돌아가시고 엄마는 혼자 큰 집에서 사는 것도 외롭고 계단 오르내리는 게 무릎에 부담된다고 그 집은 세를 주고 엘리베이터가 있는 아파트로 이사를 가셨어요. 그리고 그맘때 큰일이 여러 터졌어요. 남자친구가 일하던 레스토랑의 메인 셰프가 워낙 갑질이 심하고 업무량도 많았는데 어느 날 무리하게 일을 시키다가 뜨거운 기름을 뒤집어 쓰게 된 거예요. 남자친구가 잘 피해서 다리 쪽에만 화상을 입었는데요. 좀 심하게 다쳐서 치료 기간도 길었고요. 트라우마도 심해서 자신감을 잃고 불안해했어요. 게다가 그 시기에 건물 1층에 오랫동안 운영하던 작은 세탁소가 폐업을 해서 가게를 뺀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엔 세탁소들도 대부분 큰 체인이 운영하니 동네 작은 세탁소가 살아남기가 힘들었던 거죠. 장사가 잘 안 돼서 문을 닫았고요. 공실이 되었어요. 세탁소에 있던 곳이 이제 공실이 되었으니까 다른 세입자를 들여야 하잖아요. 저는 이것을 잘 활용해서 아빠가 저한테 준 것을 후회하지 않게 해주고 싶었고요. 월세를 받아서 엄마를 편하게 모시고 싶은 마음에 그곳에 들어오는 세입자를 잘 뽑아서 오랫동안 함께 하고 싶었어요.
아빠가 상속해준 건물은 주택가에 있긴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주변에 회사들과 사무실들이 많이 들어서면서 유동인구가 꽤 늘어난 상태였는데요. 그래서 저는 남자친구에게 이 공간에 어떤 가게가 들어오면 좋을지 고민을 털어놨더니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했어요. 내가 보니까 아침에 그 골목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수가 어마어마하거든. 아침 출근하는 직장인들 딱 타깃으로 잡으면 좋을 것 같아. 거기에 샌드위치랑 커피 파는 작은 카페를 차리면 어떨까? 괜찮은 생각인데? 잠깐만. 근데 너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아? 샌드위치 잘 만들어? 뭐야. 나 완전 전문이지. 너 내 샌드위치 아직 한 번도 안 먹어봤지? 지금 당장 하나 만들어줄까? 남자친구가 직접 만들어준 샌드위치는 정말 꿀맛이었어요. 맛도 좋고 비주얼도 완벽했죠. 이 정도라면 남자친구가 가게를 열어도 충분히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바로 엄마에게 의견을 전했더니 엄마 역시 흔쾌히 허락해 주셨죠. 그래. 거참 좋은 생각이다. 그 동네에 그런 세련된 가게가 없었어. 죄다 술집 아니면 흔한 밥집뿐이지. 젊은 사람들 출퇴근 많으니까 샌드위치랑 커피 그거 아주 잘 팔릴 거야. 그럼 제가 정말로 가게를 차려도 될까요? 월세랑 보증금은 얼마 정도 드리면 될까요? 우리 사이에 무슨 돈 이야기가 오가나. 우리가 없는 집도 아닌데 그냥 시작하면 돼. 앞으로 우리 사위 될 텐데 무슨 돈을 받아. 그냥 잘 운영해서 행복하게만 살면 되지. 장모님, 제가 진짜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고 꼭 호강시켜 드리겠습니다. 호강은 됐고 그냥 너네 둘이 행복하게만 살면 돼. 알았지? 너무 힘들게 살지도 말고. 그리고 곧바로 양가 상견례를 진행하고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에 들어갔어요. 그와 동시에 남자친구는 가게를 차리게 되었어요. 그런데요, 남자친구가 직장 생활도 짧고 집안 형편상 도와줄 여력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나서서 가게 인테리어부터 필요한 집기들까지 모두 마련해 주셨어요. 너희가 무슨 돈이 있겠어. 이제 막 사회생활 시작했는데 얼마나 모았겠어. 엄마가 도와줄 테니까 인테리어 확실하게 하고 집기들도 전부 좋은 걸로 사. 진짜? 그래도 괜찮아, 엄마? 사실 예산 미리 뽑아봤는데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서 걱정하고 있었거든. 물가가 예전 같지가 않았어. 돈 많은 엄마 둔 게 이럴 때 써야지. 내 딸하고 김서방한테 안 쓰면 어디다 쓰겠어. 김서방, 그 가게에 필요한 물건들 리스트 정리해서 나한테 줘. 내가 같이 다니면서 골라줄게. 요즘 하루하루가 너무 무료한데 그 내가 따라다녀도 괜찮지? 물론이죠, 장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 은혜 절대 잊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꼭 성공해서 다 갚겠습니다. 10배, 아니 100배로 돌려드릴게요, 정말. 아이고, 우리 김서방. 그런 자세 아주 좋아. 그리고 내가 좋은 예감이 팍팍 와. 가게 정말 잘 될 것 같아. 우리 같이 힘내서 한번 멋들어지게 꾸려보자고. 엄마의 예상은 정확히 들어맞았어요. 가게는 정말 너무나 잘 되었어요. 아무래도 제대로 배운 사람이 차린 가게라서 그런지 맛부터 달랐어요. 손님들도 그걸 알아봐 주셨는지 금방 입소문이 나서 동네의 인기 맛집이 되었어요. 게다가 처음엔 주말엔 사람이 없을 줄 알았는데 근처에 유명한 맛집들도 많이 들어섰고 공원까지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젊은 커플들의 데이트 명소로 자리 잡은 거예요. 덕분에 남자친구의 가게는 평일은 물론이고 주말에도 손님이 끊이질 않았어요. 주말에는 오히려 매출이 더 좋아서 하루 일 매출이 100만 원은 기본으로 넘길 정도였죠. 가게가 이렇게 잘 되니 하루라도 문을 닫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결국 우리 둘 다 바쁘고 정신없는 일상에 적응하느라 결혼식은 잠시 미루기로 했어요. 저도 마침 새롭게 본가 근처로 발령을 받아 업무 적응에 바빠 정신없이 지내고 있었거든요. 서로 힘내서 자리를 잡고 안정된 다음 천천히 준비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며 결혼식을 1년 뒤로 미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예상보다 빨리 지나가더라고요. 남자친구의 가게가 너무 바빠서 하루도 짬을 낼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장사가 점점 더 잘 되는 바람에 결혼 준비를 함께 할 여력이 전혀 없었죠. 솔직히 이 문제로 남자친구와 크게 싸우기도 했는데 아무래도 가게를 내가 도와줘서 그런지 남자친구가 제 눈치를 보며 쩔쩔매는 모습이 자꾸 신경 쓰였어요. 그런 모습이 때론 좋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론 그런 태도가 좀 불편하고 싫기도 했죠. 결국 비교적 주말에 여유가 있는 제가 엄마와 함께 결혼 준비를 하러 다니며 혼수며 예물을 챙겼어요. 사실상 혼자서 준비를 하는 느낌이라 스트레스가 극심하던 어느 날 엄마가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뜨끈한 찜질방 가서 몸이나 지지고 땀 좀 빼자고 제안하셨어요. 그렇게 오랜만에 쉬러 찜질방에 갔어요. 찜질도 하고 음료도 마시고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다가 좀 누워있으려고 1인만 들어가 누울 수 있는 동굴방 있잖아요. 거기에 한 칸씩 엄마랑 편안하게 누워있는데 바로 옆방에서 낯익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기분 탓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리 들어봐도 너무 익숙한 목소리였죠. 내가 다 계획에 있다고 했잖아. 그 집 건물만 내 명의로 돌려놓으면 바로 이혼할 거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 건물을 여자친구한테 상속했다니까. 건물 전체가 여자친구 명의라고. 그 충격적인 목소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제 예비 신랑이었어요. 도무지 믿기지 않아서 귀를 의심하며 더 집중해서 들었는데요. 가슴이 마구 두근거리더라고요. 그 대화가 너무나도 노골적이라 들으면 들을수록 화가 나더라고요. 걔? 나한테 푹 빠져서 내가 무슨 말만 해도 다 믿는다니까. 눈 한번 찡긋해주고 웃어주면 그냥 바로 정신 못 차리고 넘어온다니까. 완전히 내 밥이야 밥. 솔직히 그 집안 아빠도 돌아가셔서 지켜줄 사람 없지. 아예 엄마는 뒷딸한테 뭐든지 퍼주려고 정신없지. 완전 억울하니까. 내가 조금만 더 연기 잘해서 달래놓으면 쉽게 끝날 일이니까 조금만 더 조용히 기다리고 있어. 그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분명히 예비 남편이었어요. 얼굴을 확인하진 못했지만 분명 그 사람이었어요. 저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 같은데 말과 말투가 제가 아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았어요.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듯 했어요. 다리가 후들거려서 제대로 일어설 수 없을 것만 같았고요. 온 세상이 갑자기 조용해진 것처럼 귀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눈앞이 캄캄해지며 가슴이 무너져 내렸죠.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막막하기만 했어요. 그런데 곁에 계시던 엄마는 오히려 너무나도 차분한 표정으로 입꼬리를 천천히 올리시며 평소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주 차갑고도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러곤 조용히 제 손을 꽉 붙잡으며 천천히 제 귓가에 속삭이듯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절대 아는 척하면 안 돼. 조용히 일어나서 여길 빠져나가자.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 내가 아주 절대로 가만 안 둘 거야. 엄마의 목소리가 얼마나 단호하고 싸늘했는지 저는 오히려 엄마가 낯설 정도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엄마의 말이 너무나 든든했고 조금씩 정신이 차려지며 마음속에서 뜨거운 복수심이 솟아오르는 게 느껴졌어요.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엄마한테 물었죠. 엄마, 나 진짜 너무 어이가 없고 당황스럽고 황당해서 뭘 해야 할지 전혀 모르겠어.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나 그냥 손이 막 떨리고 머릿속은 완전 뒤죽박죽이야. 일단 지금은 당장 가게부터 가서 그 인간 진짜 있나 없나 확인부터 해보자. 엄마와 저는 바로 남자친구 가게로 향했어요. 도착해보니 정말 남자친구는 없더라고요. 결혼 준비도 못할 정도로 바쁘다던 사람이 한가롭게 찜질방에 가서 저런 얘기나 하고 다니니 황당해서 알바생에게 물었더니 남자친구가 원래 자주 가게를 비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엄마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알바생에게 다가가 말했어요. 저기요, 우리 사위가 요즘 너무 바빠서 정신이 없어서 그러는데 저 포스기 매출 좀 잠깐 확인해도 될까요? 이 사장한테는 비밀로 해줘. 걱정돼서 그렇지 다른 뜻은 없어요.
알바생도 알아요. 그 가게 저희 엄마가 지원해줬다는 걸요. 누구한테 줄을 서야 하는지 눈치가 빠른 알바생은 잠시 당황하더니 포스기를 보여줬어요. 사장님이 알면 저 혼나거든요. 티 안 나게 잘 보셔야 해요. 아셨죠? 엄마는 포스기에서 매출 기록을 직접 확인했어요. 다행히 매출은 남자친구가 말한 그대로였어요. 하루에 100만 원 이상, 어떤 날은 130만 원을 넘긴 날도 있었고 평균적으로 정말 잘 찍혀 있었죠. 잘 됐네. 가게는 정말 잘 돌아가고 있네. 뭐 최소한의 장사는 제대로 했나 보네. 능력은 있긴 있어. 엄마,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엄마, 나 진짜로 머릿속이 하얘졌다니까?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나 솔직히 그 인간 좋아해. 아직 마음이 있다고. 그래서 더 조심해야 되는 거야. 지금은 감정대로 움직일 때가 아니거든. 무턱대고 따지거나 쏘아붙였다가는 너만 상처 입고 너만 그냥 끝날 수도 있어. 준비는 철저하게 해야지. 당분간은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행동해. 티내지 말고 평소처럼. 거리 두지도 말고 완전히 안심하게 만들어야 해. 그리고 걱정 마. 엄마만 믿어. 절대로 우리 딸 눈물 못 흘리게 할 거니까. 그래서 저도 평소대로 남자친구를 대했고요. 엄마는 남자친구가 자주 자리를 비운다는 알바생의 말이 떠올라 그 사람이 가게를 비울 때 엄마는 뒤를 밟았어요. 그리고 며칠 후 드디어 이상한 행동을 포착했어요. 남자친구가 근처 부동산에 갔고요. 그걸 엄마가 직접 보았죠. 그 부동산은 최근에 새로 생긴 부동산이라 엄마도 친분이 없대요. 그리고 몇 분 후 남자친구가 부동산에서 나오는 걸 확인한 엄마는 그가 멀리 사라진 걸 보고 난 뒤 바로 부동산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부동산 사장님에게 말을 건넸어요. 아까 이 근처 샌드위치 가게 사장님이랑 무슨 얘기 나누셨어요? 제가 엄마인데요. 요즘 애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져요. 혹시 이상한 얘기라도 했나요? 그 사장님이요? 그 건물에 혹시 저당이 잡혀 있는지, 만약 저 건물에 인수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묻더라고요. 근데 뭐 건물도 안 나왔고 그러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방법 없다고 딱 잘라 말했어요. 그 건물을 인수하고 싶다고 했다고요? 내놓지 않은 건물을 왜 사려고 한대요? 글쎄요, 엄마 생각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요즘 사업이 잘 돼서 확장을 생각 중인데 법인을 설립해서 가게 명의도 바꾸고 가능하다면 건물 전체에 대한 우선 매수권 같은 걸 활용해서 인수하는 방법이 있는지도 물어보던데요. 아들이 참 효자인가 봐요. 엄마가 예전에 거기 살았다고 하던데 거기에 사셨어요? 그 얘기를 듣고 엄마는 입술을 꾹 다물고 돌아섰대요. 그 얘기를 전해들은 그 순간 저는 아주 뒤통수를 한 대 세게 맞은 것처럼 멍해졌어요. 인간이 나랑 결혼해서 나랑 가정을 꾸릴 생각은 정말 요만큼도 없다는 것. 나를 이용해서 건물까지 손에 놓고 결국에는 그걸로 자기 엄마에게 효도까지 하려고 했던 거였어요. 너 이런 결혼 엄마는 도저히 못 시킬 것 같다. 처음부터 이렇게 꼬이면 앞으로는 안 봐도 비디오야. 평생 저런 사람 옆에서 평생 상처받으면서 살 거라고. 엄마, 나도 안 해. 절대 안 해. 엄마가 말 안 해줘도 알아. 나도 마음 정리했어.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뭘 믿고 그런 인간이랑 평생을 함께 살아? 나를 사람으로 본 게 아니라 그냥 건물 하나 들고 있는 수단으로 본 것 같아. 그런 사람하고 결혼해서 뭐 하겠어. 내 마음, 내 시간, 내 인생까지 다 뺏기고 남는 것도 없을 거야. 진짜 어쩌다가 저런 놈이랑 사귀어가지고. 엄마 미안해. 엄마한테 제일 많이 미안해. 생각이 점점 동굴 속 깊이 들어가는 기분이었어요. 그 인간과 제가 어떻게 시작했는지는 다들 아시죠? 처음부터 사랑이라기보다는 제가 먼저 측은지심에 이끌려 물질적으로도 감정적으로 잘해주면서 시작된 관계였어요. 돌이켜보면 그 인간은 저를 좋아했던 게 아니라 제가 베풀었던 걸 좋아했던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어요. 그 순간 문득 깨달았죠. 이건 사랑이 아니라 계산된 관계였다고요.
더 이상 고민할 필요도 망설일 이유도 없었어요. 그놈이 제게서 가져간 것들, 누려온 것들을 이제는 돌려받아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래서 엄마와 저는 증거를 하나하나 모으며 조용히 움직였고 그가 절대 눈치채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겉으론 아무 일 없다는 듯 평소처럼 웃고 말하고 챙기면서도 속으로는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정적처럼 숨을 죽이고 있었죠. 이제는 우리가 판을 짜고 우리가 주도하는 게임을 시작할 차례였어요. 그에게 보여줄 마지막 장면을 위해 가장 완벽하고 가장 통쾌한 엔딩을 위해서 말이죠. 일단 그 인간한테 헤어지자고 했어요. 우리 헤어지자. 우리는 여기까지야. 난 네가 어떤 마음으로 나한테 다가왔는지 지금 네가 어떤 마음인지 너무나도 잘 알게 되었거든. 한때는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믿었던 내가 바보였지. 근데 이제는 확실히 알아. 그러니까 헤어져. 자기야,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야? 왜 헤어지자고 하는 거야? 결혼 앞두고 예민해진 거야? 혹시 내가 뭐 서운하게 했어? 그랬다면 미안해. 뭔진 몰라도 내가 잘못했어. 내가 널 얼마나 너를 좋아하는데 헤어지자고 해. 아무리 그래도 그런 말은 하는 게 아니야. 와, 씨, 너 진짜 뻔뻔하다. 나 다 들었거든? 찜질방에서 네가 내 얘기하면서 통화하는 거랑 부동산에서 뭘 물어봤는지도 다 알고 있다고, 이 미친 새끼야. 너 내 건물 노렸더라? 사람이 어쩜 그러니? 내 거 탐났어? 야, 탐내면 네 거가 될 줄 알았어? 너한테 오만정 다 떨어졌거든? 난 정말 진심이었는데 너는 날 가지고 놀았어. 그니까 당장 꺼지라고. 그리고 가게에서도 나가. 여기 내 건물이야. 뭐라고? 너 내 뒤 밟았냐? 와, 나 기가 막히네. 그래. 뭐 다 들었다면 이제 너도 알겠네. 어차피 나도 준비하고 있었어. 근데 말이야, 헤어진다고 해도 내가 이 가게에서 나갈 이유는 없잖아. 여긴 내가 키워낸 내 가게야. 내 손으로, 내 노력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네가 뭐라고 해도 나 이 가게 안 나가. 그리고 나 못 쫓아내. 그거 불법이니까 정식으로 계약서 쓰고 남남하자. 미쳤냐? 계약서? 내가 왜 너한테 이득이 될 거래? 미쳤어? 야, 그냥 나가. 네가 무슨 권리로 버티겠다는 건데. 계약서도 없고 여기는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내 건물이야. 법적으로든 도의적으로든 네가 여기 계속 있을 명분이 없잖아. 아니, 넌 날 못 쫓아낸다니까. 법이 그래, 법이. 어디 한번 해봐라. 나도 아주 목숨 걸고 지킬 테니까. 그 인간은 끝까지 안 나가고 버텼어요. 계약서도 없이 들어온 가게니까 당장이라도 쫓아내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무런 절차 없이 함부로 밀어내면 오히려 우리가 불리해지더라고요. 세상 일이란 게 아무리 명백해도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도리어 피해자가 가해자로 몰릴 수 있으니 준비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정석대로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계약서 없이 무단 점유 중이며 자진 퇴거해달라는 내용이었죠. 그런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더라고요. 무시하고 버티면 어떻게든 될 거라고 생각했겠죠. 결국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법원에 명도 소송을 정식으로 접수했어요. 시간은 조금 걸렸지만 법적으로도 우리가 옳다는 것이 입증됐어요. 당연히 가게를 비워줘야 하는 상황인데도 이 인간은 여전히 뻔뻔하게 버티고 있더군요. 그래서 마지막 방법을 썼습니다. 집행관과 함께 현장에 나가서 강제 집행을 했어요. 그날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부터 이미 각오가 되어 있었죠. 집행관이 상황을 설명하고 법적 판결문을 제시한 뒤에도 끝까지 버티려 하던 그 사람은 결국 그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가게 차릴 때 인테리어 공사비며 집기류며 가게를 꾸미는 데 들어간 모든 비용을 전부 우리 엄마가 부담했잖아요. 그것도 다 회수하기로 했어요. 호의를 악용하는 그런 인간을 조금도 용서하고 싶지 않았어요. 차용증이 없어도 그런 거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것 아시죠? 엄마는 카드 결제 내역서와 계좌이체 내역서, 시공업체와 주고받은 문자, 심지어 구매 영수증까지 전부 정리해서 증거로 제출했어요. 그 결과 저희 엄마에게 갚으라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의 엄마, 그러니까 그 집 아주머니를 따로 불러내서 한 소리 하셨어요. 이 봐요. 아들 앞세워서 동냥질하더니 이제는 도둑질까지 해오라고 시킨 거예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지? 예전부터 아주 싫어 죽겠는데 그게 끝까지 가네. 우리 딸이 얼마나 진심으로 대해줬는데 어떻게 은혜를 원수로 갚아?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저희 아들이 순간 욕심을 부린 거예요. 진심으로 사과드릴게요. 제발 너무 심하게 몰아붙이지만 말아주세요. 제발로 쳐내지만 말아주세요. 웃기지 마요. 그 엄마의 그 아들이지 뭐. 이제 와서 무릎 꿇고 사정한다고 뭐가 달라져요?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요. 확시 그냥 스토커로 경찰에 신고해 버릴 테니까. 그렇게 그 집을 쳐내니까 진짜 인생의 반전이 시작되었어요. 결국 그 가게는 우리 엄마가 맡아서 운영하게 되었어요. 전 남친은 말 그대로 죽 써서 개중 꼴이 된 거죠. 그렇게 목숨 걸고 지가 키웠다고 주장하던 가게에서 쫓겨나고 결과적으로 남 좋은 일만 시킨 셈이잖아요. 엄마는 사실 아빠 돌아가신 이후로 많이 외로워하셨어요. 늘 집에 혼자 계시면서 마음이 허하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뭘 배워보라고 해서 백화점 문화센터나 영어 학원도 다니셨는데 배우는 건 별로 저희 엄마 취향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다 일이 이렇게 되고 나서 가게를 정리하기가 아까웠는데 제가 엄마한테 추천했어요. 가게를 맡아서 해보라고요. 그래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엄마, 일은 어떻게 할 만해? 너무 힘든 건 아니지? 엄마 허리도 안 좋은데 너무 오래 서 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할 만해. 요즘 가게에서 얼마나 재밌다고. 일거리 생기니까 오히려 잠도 잘 오고 하루가 금방 가. 활기가 넘쳐. 샌드위치는 크게 손맛이 필요한 음식은 아니라 레시피만 있으면 누가 만들어도 맛은 비슷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인간이 했을 때처럼 일 매출 100만 원, 그런 숫자는 안 나와요. 하지만 그래도 꽤 벌어요. 엄마도 경력으로 치면 주방에서 수십 년 굴러온 베테랑이잖아요. 요리에 감이 있어서 그런지 그래도 꽤 맛이 있다는 평을 받고 있긴 해요. 앞으로 점점 더 잘 될 거예요. 저희 엄마도 노력하거든요. 점차 성장을 하실 거라 믿습니다. 한편 그 인간은 가게에서 쫓겨난 뒤로 한동안 제대로 된 직장을 못 잡고 떠돌았어요. 그동안 요식업 경력자라고 말하고 다니면서 자기 PR은 아주 요란하게 했지만 그 이력서만 봐도 이상한 점이 눈에 띄잖아요. 처음으로 취직한 레스토랑에서 금방 퇴사했고 이후에 샌드위치 가게를 창업했지만 금방 또 접었고요. 뭔가 있겠거니 하고 다들 걸렀나 봐요. 그렇게 몇 달을 백수처럼 지내다가 결국엔 다른 지역의 레스토랑으로 취업을 했는데요. 심지어 그 식당도 얼마 못 가 나왔다는 말이 돌더라고요. 출근은 했지만 손님 불만 늘어나고 직원들 사기 떨어지고 결국 사장이 이건 아니다 싶어서 조용히 정리했다고 하더군요. 이 사실들을 다 어떻게 알았냐고요? 그 인간이 기름 사건으로 요란하게 퇴사했던 그 레스토랑에 제가 아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메인 셰프의 와이프가 바로 제 고등학교 동창이었어요. 세상 진짜 좁죠? 원래는 그렇게 친한 친구가 아니었는데요. 제가 서울에서 학교 다니고 취업을 했다가 고향으로 다시 돌아온 거잖아요. 고등학교 친구들 거의 다 저처럼 서울로 가서 생활하고 있는데 그 친구만 계속 고향에 있었대요. 그러다 제가 다시 돌아왔다는 소식을 건너 듣고 오랜만에 만났는데요. 그 친구가 얘기해 준 거예요. 참, 너 파혼했다고 해서 하는 말인데 네 전남친 진짜 별로긴 했어. 우리 남편이 네 전남친이 처음 일했던 레스토랑 메인 셰프잖아. 어머, 그래? 근데 내가 듣기로는 메인 셰프가 갑질을 했다고 들었어. 그 과정에서 화상까지 입었다고 했고. 그래서 우리 남편이 고소할까 생각 중이었어. 하도 얼토당토하지 않은 말을 해대서 우리 남편도 어깨에 소문 짱 냈잖아. 그 인간 너무 별로라고. 사건의 전말은 이랬어요. 메인 셰프가 자기가 쓴 조리 도구와 그릇들은 자기가 설거지하고 치우라고 했는데요. 그것이 왜 열이 받았는지 대들었대요.
바락바락 대들다가 지성질을 지가 못 이겨서 실수로 기름이 담긴 웍을 치는 바람에 자기 발을 데인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들한테는 메인 셰프가 일부러 자기를 다치게 한 것처럼 말해서 당사자가 매우 억울해했다고 해요. 그래서 사건의 진실을 업계에 밝혔고 소문은 소문을 타고 돌고 돌았죠. 그래서 전 남친이 취업하기가 어려웠던 거래요. 그 자식 조심하라고 소문이 쫙 났다네요. 그래서 인생은 정직하게 살아야 해요. 결국 그렇게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돌아다니다 보니 이 바닥에 소문이 다 났어요. 어디를 가도 그 사람 아니냐는 눈총을 받고 요식업계 사람들끼리는 이미 주의 인물로 낙인 찍혀버린 상태였죠. 그러니 어느 식당에서도 제대로 된 자리를 못 잡는 거예요. 근데 웃긴 건 그 인간이 저희 엄마한테 인테리어비며 집기까지 샀던 돈들을 전부 갚아야 하잖아요. 이건 법적으로도 분명히 정리됐고 책임져야 할 부분이니 그들은 뭐라도 해야 하잖아요. 결국 본인이 셰프랍시고 으스대던 그 자존심 다 내려놓고 동네 식당에 들어가 서빙을 시작했대요. 그것도 자기 엄마랑 같이요. 엄마가 주방 보조를 보고 그 인간은 홀에서 서빙을 본다더라고요. 예전에 저희 집을 그렇게 무시하고 저희 부모님을 은근히 깔보던 그 집이 이제는 예전 저희 상황이 되었고요. 저희는 그들이 살았던 건물주가 되었고요. 속이 다 시원하다는 말을 이럴 때 쓰는 거더라고요. 누가 누굴 무시했는지 세상이 아주 똑똑하게 보여줬어요. 그리고 한동안 남자친구네 아빠가 보이질 않더라고요. 가게에서도 동네에서도 어디에서도 얼굴을 드러내지 않아서 다들 궁금해했죠. 처음엔 그 집에서도 몸이 안 좋아서 산에 들어가 산다며 얼버무리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둘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결국 들은 얘기로는 노름한 거 맞았대요. 그것도 그냥 단순한 수준이 아니라 하우스 도박에 발을 담갔더라고요. 경찰 단속에 딱 걸려서 바로 끌려갔다고 하더라고요. 동네에서 한때 잘 나가던 사장님이 그렇게 몰락한 줄 누가 알았겠어요. 자기 아들은 건물 노리고 계산된 연애하고 부인은 뒷수습하느라 가게에서 주방 보조하고 아빠는 불법 도박에 손대고 결국 경찰에 끌려가고 제가 그런 집에 시집 갈 뻔했던 거예요. 지금 생각해도 소름이 끼쳐요. 그 일이 중간에 엎어진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진짜 하늘이 도운 것 같아요. 저는 다시 서울로 발령받아서 일하고 있어요. 일을 하다 보니 힘들었던 그 순간도 서서히 잊혀지더라고요. 지금 돌이켜보면 중간에 유턴한 게 신의 한 수였어요. 제가 정에 약해서 정 때문에 그런 잘못들 다 눈 감고 그래도 받아들였다면 앞으로 더 힘들었겠죠. 그런 인간들에게서 빠져나온 게 정말 천만다행이에요. 요즘 봄이라 결혼하시는 분들 많고 결혼 준비로 설레는 커플도 많을 거예요. 근데요, 제 얘기 꼭 기억하세요. 사람은 좋은 순간에 진짜 모습이 안 보여요. 방심할 때, 무심코 넘길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티가 나기 시작해요. 저처럼 뒤통수 맞고 싶지 않으시다면 결혼 전엔 꼭 그 사람의 밑바닥까지 확인하세요. 연애는 환상으로 해도 결혼은 현실이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만큼 그 사람의 진짜 모습도 꼭 발견하시길 바랍니다.